희생의 자식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오! 닥쳐라! 끌고 가거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시험장 한복판에서 멱살 잡혀 끌려 나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암행어사 출두요! 바로 그 자리에 마패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나타났지요. 오늘은 조선 팔도를 뒤흔든 한많은 기생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가을볕이 유난히 따갑던 어느 날 오후였지요. 안동 관아 마당은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전들은 제각각 장부를 뒤적이고 포졸들은 담벼락에 기대어 졸고 있었지요. 판관 어모방은 동원 대청마루에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백성들이 바친 햇과일을 천천히 집어먹으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요. 어모방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만함이 가득했고 그 얼굴엔 수십 년간 권세를 누려온 자의 여유가 철철 넘쳤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관아 대문이 거짓말처럼 두 쪽으로 열렸습니다. 바람도 아니었고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 필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섰고 그 위에 탄 청년은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부를 뒤적이던 아전은 붓을 떨어뜨렸고 담벼락에 기대 졸던 포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과일을 집던 어모방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요. 마패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새겨진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거스를 수 없는 그 차가운 쇳덩어리. 어사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갓 낡았지만 꼿꼿한 도포자락.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저리 서늘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어모방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비단 방석을 걷어차고 대청마루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두 다리가 눈에 띄게 떨렸지요. 어사 또 이게 대체 무슨... 어사의 눈이 정확히 어모방의 얼굴 위에 꽂혔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년 전의 기억을 한 장 한 장 떠올리듯이.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판관 어른,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는 것보다 저렇게 낮고 차분하게 묻는 눈빛이 어모방의 등줄기를 싸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모방은 어사의 얼굴을 이리 보고 저리 봤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가 짓밟고 지나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죄송하오나 속아는 어사또를 기억 못하시는군요. 어사는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10년치 하니 비로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포졸들이 어모방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모방은 그제야 두 무릎이 꺾이며 마당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지요. 때는 그로부터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늦가을 아침이었지요. 이준혁의 나이 24. 그 청년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요. 손이 떨려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렸고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을 두어 입에 물다가 결국 보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목이 막혀 넘어가질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과거 시험날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꼬박 10년을 이날 하루를 위해 살았습니다.
6살 때 천자문을 뗐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15엔 안동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글재주가 빼어난 수재였지요. 저 아이 커서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이요. 서당 훈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준혁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먼저 말을 걸었고 양반집 아이들도 그 앞에선 기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글 하나만큼은 신분도 나이도 무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시험장은 안동 객사마당에 차려졌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수백 명의 유생들이 긴 줄을 이루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단단히 차려입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들이었지요. 준혁도 그 줄 한켠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밤새워 빨아 풀먹인 흰 도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미, 오늘은 반드시 붙고야 말겠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열흘 전 모의로 써본 책문도 선생께서 극찬하셨고 시부짓는 실력은 이미 고을에서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입장문 앞에는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시 자격을 검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있었습니다. 시험관 어모방. 나이 50이 넘었고 얼굴엔 세월의 기름기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눈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웃는 낯인 듯 싶어도 그 웃음 속에 비수가 숨어 있는 그런 인상이었지요. 조정의 줄을 탄탄히 잡고 있는 이른바 잘나가는 관리였습니다. 준혁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준혁이라 하옵니다. 본관은 전주 이가이옵니다. 어모방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줄을 꾹 짚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지요. 어미의 직역이 기적으로 올라있구나.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줄을 서 있던 유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혁에게 쏠렸지요. 준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허나 소희는 양인 출신 부친의 자식이었고 학문을 닦은 지 10년이 넘었사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당당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고 수백 번 대답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모방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실력? 비웃음이 그 한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기생의 자식이 실력을 논해? 네. 어미가 술상 앞에서 몸을 팔아번 돈으로 공부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요. 주변의 유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생 자식이라고? 어쩐지 아무리 글을 잘한다 해도 그렇지. 저런 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나하나가 비수였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법전 어디에도 기생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사옵니다. 소희는 당당히 응시할 자격이. 닥쳐라. 어모방이 부채를 탁 접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자격? 내가 자격을 논해? 이 시험장은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뽑는 자리다. 기생 자식 따위가 나라의 녹을 먹겠다고? 내가 시험관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툭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아, 이자를 끌어내거라. 포졸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아 비틀었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소희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끌어내.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준혁은 두 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준혁은 문 앞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도포가 흙에 끌렸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빨아 풀먹인 그 흰 도포가. 준혁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는지 웅성거림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러가고 있었지요. 다만 이준혁 혼자만 그 문 밖에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그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그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건 칼보다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칼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준혁이 시험장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가 어느 순간 기억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무너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법이지요. 준혁의 나이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매양의 손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그 손만은 늘 싸늘했지요. 어린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면 매양은 피식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자직, 이 손이 원래 그래. 근데 있잖아, 준혁아. 매양은 아들의 조그만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이 차가운 손이 내 밥값은 다 하고 있단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어린 준혁은 왠지 그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지요. 그 손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를. 손님상에 올릴 술을 데우고 악기줄을 고르고 밤새 방을 치우던 그 손이 따뜻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매양은 안동 기방에서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기생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고 가야금 솜씨가 빼어났지요. 그러나 그 재주가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눈길이 잦아질수록 매양의 밤은 더 길어졌으니까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혁의 아버지였지요. 그 남자에 대해 매양은 살아생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했지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세상이 허락을 안 했어. 준혁이 더 캐물으면 매양은 그냥 가야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를 오가면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지요. 그 선율이 얼마나 구슬펐는지 준혁은 어릴 적 어머니의 가야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울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 2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무덤이 어딘지도 성함이 무엇인지도 준혁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매양이 준혁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기방 한켠의 좁은 방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매양은 손수붓을 잡아 아들의 손을 이끌었지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매양은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기생이었지만 글을 알았지요. 아니, 기생이었기 때문에 글을 알아야 했습니다. 손님들과 시를 주고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매양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글을 알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못해. 알겠니? 5살짜리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리가 없지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매양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기방의 공기를, 이 기방의 냄새를, 이 기방의 굴욕을 모르고 자라길 바랐지요. 6살이 되던 해 준혁은 혼자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그날 매양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준혁이 다 외웠어? 응, 다 외웠어, 엄마. 준혁이 자랑스럽게 책을 들어 보이자 매양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등을 두드려줬지요. 준혁은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만 그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매양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을 팔았고 비녀를 팔았으며 기방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낮 시간을 비워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준혁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동네 서당 훈장은 처음에 준혁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자식을 여기 앉힐 수는 없소. 매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의 집 마당에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훈장님, 이 아이 제주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딱 하루만요. 아무 보람이 없으면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훈장은 마지못해 준혁에게 논어한 구절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한 번 읽고 그 자리에서 외웠습니다. 훈장의 눈이 커졌지요. 그날부터 준혁은 서당에 다녔습니다. 매양이 무릎을 꿇은 그 흙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15이 되던 해 매양의 몸이 눈에 띄게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너무 했던 탓이었지요.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기방일을 했으니 그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밥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았지요. 준혁이 눈치를 채고 걱정하면 매양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나 공부해. 어미, 제가 이제 그만 공부를 접고 일을. 안 돼. 매양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잘났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준혁아, 들어라. 매양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요. 나는 이 손으로 평생 사람들한테 술을 따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슬퍼도 웃으면서 따랐어. 그게 내 팔자인 줄 알고 살았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준혁아. 나는 내가 그 술상 앞에 앉는 거 죽어도 못 봐. 너는 달라야 해. 너는 이 엄미가 평생 고개 숙인 그 자리에서 고개 들고 서 있어야 해.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사내가 울면 안 돼. 매양은 아들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차가움이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준혁이 21 되던 해 겨울, 매양이 세상을 떴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손을 놓지 않았지요. 숨이 점점 가빠오는 가운데 매양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가락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지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시험장 흙바닥에 앉은 준혁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손, 기침 소리, 등잔불 아래 함께 외우던 천자문, 그리고 마지막 말,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준혁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지요. 이 눈물은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미, 나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빚은 돈빚이 아닙니다. 어미의 무릎빚, 어미의 눈물빚, 어미의 차가운 손 빚이지요. 그 빚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빚이 이준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밤은 길었습니다. 진짜 추위는 이제부터였지요. 시험장 문이 닫힌 그날 이후였습니다. 준혁은 사흘 동안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지요. 무덤 앞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보다가 땅을 보다가 또 하늘을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지요. 어미, 나 다시 해볼랍니다. 무덤에 한번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식년시까지 3년이 있었지요. 3년을 더 갈고 닦으면 됩니다. 어모방 같은 자가 시험관으로 있지 않으면 됩니다. 방법은 있을 터였습니다. 준혁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동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준혁을 기다려주지 않았지요. 고을로 돌아온 준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스승 박진사의 집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준혁의 글재주를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었지요. 서당 훈장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고 이후 7년 동안 준혁을 친자식처럼 가르쳐온 분이었습니다. 변변찮은 사례도 마다하고 때로는 밥까지 먹여가며 가르쳤지요. 자네가 장원을 하면 그게 곧 내 장원이네. 박진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인문 앞에서 기척만 내도 하인이 뛰어나왔는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지요. 준혁이 직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죄다 치워져 있었고 평소 부지런히 쓸어놓던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사람이 떠난 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스승님?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낯선 노파 하나가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여기 박진사 어르신 댁 맞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갑자기 파직을 당하셔서 사나흘 전에 한양으로 올라가셨어. 짐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파직이요? 준혁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로?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 근데 뭐 시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느니 수험생 관리를 잘못했다느니 그런 말이 돌던걸. 준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시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 수험생 관리 소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준혁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끌어낸 것이 오히려 빌미가 된 것이었지요. 어모방이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자신이 기생의 자식을 시험장에 들였다가 쫓아낸 것, 그 일이 외부로 알려지자 위에서 문책이 내려왔고 어모방은 자기 대신 박진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이 파직된 건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시험장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스승은 멀쩡히 자리를 지켰을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문이란 건 참으로 잔인한 것이지요. 시험장에서 기생 자식이 행패를 부렸다더라. 그의 스승도 한통속이래. 어쩐지 기생 자식이 글 공부는 다 뭔 소용이야. 안동 고을에 이 소문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글을 배우러 가면 문전박대를 당했고 글을 팔아 생계라도 이으려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서당 훈장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기생 자식한테 내 아이를 배우게 할 수는 없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양이 남긴 건 낡은 가야금 하나와 손때 묻은 천자문 한 권뿐이었지요. 그나마 살던 방 월세도 석 달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매일 아침 문 앞에 와서서 기침을 해댔습니다. 먹는 것도 끊겼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다가 이틀에 한 끼가 됐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날이 늘었지요. 준혁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고 눈빛이 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장터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지요. 어모방이었습니다.
그는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호위 포졸들이 앞뒤로 섰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지요. 어모방은 가마창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다가 준혁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였습니다. 어모방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지요. 당혹감이었는지 아니면 귀찮음이었는지 그러다 이내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겠구나 싶었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놓고 가마 창 하나를 닫는 것으로 끝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한강 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걷다 보니 거기였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출렁였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지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지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세상이 몰아붙이는데 더 버텨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지요. 그 바람에 품 안에 있던 무언가가 펄럭이며 날렸습니다. 준혁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붙잡았지요.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매양이 세상을 뜨기 전날 품 안에 넣어준 것이었지요. 이건 네가 진짜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열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곳이라는 게 어딘지 몰랐으니까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지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힘있는 매양의 글씨였지요. 강바람에 편지가 펄럭거렸지만 준혁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준혁이 평생 몰랐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순간에, 딱 그 순간에 살아야 할 이유가 나타납니다. 매양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준혁은 난간을 등지고 주저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기생이었지만 그를 알았던 매양의 그 삐뚤삐뚤하고 힘 있는 글씨. 준혁은 그 글씨체만 봐도 목이 메어왔지요. 강바람에 편지가 펄럭거릴 때마다 두 손으로 꽉 눌러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준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 말대로 진짜 막다른 곳에 몰린 게지.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닐 거라는 것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살아라. 제발 살아라.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내 아버지 이야기야. 준혁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매양은 항상 그 이야기만 나오면 가야금을 집어들었으니까요. 준혁은 숨을 참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성함은 이윤성이다. 전주이가 조선의 왕실 먼 반계 혈통이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암행어사였단다. 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의 밀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탐관오리를 잡아들이는 그 자리. 조선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임시직. 마패 하나로 고을 수령도 무릎 꿇리는 그 직책. 내 아버지는 경상도 암행을 나왔다가 나를 만났어. 신분 때문에 우리가 이어질 수 없다는 거 둘 다 알았지. 근데 어쩌겠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뱃속에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은 임무 중에 세상을 떴어. 부정한 관리들을 추적하다 변을 당했다더라. 공식적으로는 병사라고 발표됐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억울하게 죽었다. 그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손에. 준혁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도 몰랐지요. 그냥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양이 그렇게만 말했으니까요.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숨긴 건 무서워서였어. 그 사람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자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간다. 그래서 말해야겠어. 한양에 가거라. 북촌 제동골목, 기와집 세 번째 집. 거기 유한준이라는 어르신이 계셔. 내 아버지의 가장 오랜 벗이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분이야. 그 어르신한테 이 편지를 보여드려라. 아버지 이야기를 아는 분은 조선 팔도에 그분밖에 없어. 그리고 준혁아, 내 아버지는 마패를 품에 안은 채 죽었어. 그 마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유한준 어르신이 알고 계셔.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가거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었어. 매양, 준혁은 한동안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잠시 사라졌지요. 아버지가 암행어사였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 마패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난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지요. 강물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그 검은 물을. 아직 아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닷새 길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진 것이 없었지요. 노잣돈도 갈아입을 옷도 먹을 것도. 그냥 편지 한 장을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처마 밑에서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로 달랬고 발에 물집이 잡혀 터지면 지프로 감쌌지요. 사흘째 되던 날엔 길가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게, 괜찮은가? 눈을 뜨니 백발의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깊었지요. 노인은 자기 밥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준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먹게. 사람이 쓰러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밥이야. 준혁은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험장에서 쫓겨난 날도 울지 않았고 스승이 파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참았는데 낯선 노인의 주먹밥 하나에 그만 무너져 버렸지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준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지요. 한양에 가는 길인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쪽 방향이네. 같이 가세. 그 노인 덕에 준혁은 한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끝내 묻지 못했지요. 한양 어귀에서 헤어질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눈빛이 좋아. 그 눈빛 잃지 말게나. 그리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동 골목을 찾는 데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기와집 세 번째 집, 매양의 편지에 적힌 대로였지요.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하인 하나가 나왔고 유한준이라는 이름을 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와 준혁을 안으로 들였지요. 사랑채에 앉아있던 노인이 준혁을 봤습니다. 유한준.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학자의 풍모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오랜 세월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 특유의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유한준은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윤성이 자식이구나.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울컥했지요. 아버지 이름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났으니까요. 닮았어. 눈빛이 영락없이 그 친구야. 유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지요. 안에 있는 것을 본 순간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어리, 임금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진 이윤성 어사의 마패.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 암행을 떠나기 전날 밤 내게 맡긴 거야. 뭔가 낌새를 챘던 것 같아. 이게 잘못되면 아들한테 전해달라고 했지. 유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야. 20년을 기다렸어. 자네가 올 줄 알았거든. 준혁은 두 손으로 마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도 준혁의 손에 힘을 불어넣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어머니의 기도였으며 2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였지요. 유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 노인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네 아버지가 추적하던 자들 아직 살아있어. 그 중 하나가 지금 경상도 안동에서 판관 노릇을 하고 있지.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모방 말씀이십니까? 유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가 자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어. 그리고 자네를 시험장에서 쫓아냈지. 우연이 아니야. 그자는 자네 아버지의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마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지요. 시험장에서 자신을 콕 집어 쫓아낸 것, 스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 가마창을 닫아버리던 그 눈빛,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지요. 저 과거 시험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유한준이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내게 자네를 부탁했겠지. 유한준의 사랑채에서 나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유한준이 내어준 방 한 칸,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패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지요. 차가운 쇳덩어리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몰랐고 걸음걸이도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저 암행어사였다는 것,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마패 하나를 남겼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양각으로 새겨진 그 차갑고 단단한 표면을. 그때 유한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성이는 글로 출세하려 한 게 아니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암행어사가 됐지. 마패는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그 친구한텐 약속이었어. 억울한 자들 편에 서겠다는 약속.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약속?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유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유한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출세인가?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처음엔 복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 편에 서고 싶습니다. 저처럼. 유한준이 오랫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성이 아들이 맞구나. 그날부터였습니다. 유한주는 보통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수석을 달리다 스스로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한 인물이었지요. 학문의 깊이가 남달랐고 조정의 속사정에도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유한주는 준혁에게 단순히 과거 시험용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의 눈을 속이는 글을 쓰면 시험은 붙어도 관리는 못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야 해. 처음 석 달은 붓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읽혔지요. 경국대전을 읽히고 목민심서를 읽혔으며 역대 암행어사들의 보고서를 읽혔습니다. 밤새 읽고 새벽에 일어나 외우게 했지요. 준혁이 눈이 충혈된 채로 나타나면 유한주는 말했습니다. 졸리면 자. 억지로 버티는 공부는 몸만 상해. 괜찮습니다, 어르신.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눈이 풀려 있어. 그러면서도 유한주는 다음날 더 두꺼운 책을 내밀었지요. 준혁은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넉 달째로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유한준이 처음으로 붓을 건넸습니다. 써봐라. 주제는 이것이야. 종이에 적힌 주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억울한 자를 위한 나라란 무엇인가. 준혁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지요. 시험장에서 쫓겨나던 날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썼습니다. 스승이 파직되던 날을 썼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난간을 붙잡던 그 밤을 썼지요.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썼습니다. 3시간 만에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유한준이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어르신, 많이 부족합니까? 유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윤성이보다 낫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글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문장이 좋아진 게 아니었지요. 무게가 생겼습니다. 읽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생겼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유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시험 보러 가게. 아직 부족합니다. 자네가 부족한 게 아니야. 자네 글을 읽을 시험관들이 자격이 부족한 거지. 준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험, 준혁은 떨어졌습니다. 신분 문제가 또 걸렸지요. 이번엔 시험장 밖으로 끌려 나오진 않았지만 채점 과정에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점수가 깎였습니다. 실력과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유한주는 준혁이 빈손으로 돌아오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을 차려줬지요. 준혁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게. 유한준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근데 실력이 쌓이면 바뀌지. 그게 느리고 억울해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덧붙였지요. 준혁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자들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돼. 내가 서면 그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준혁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 이름이 빠졌지요. 신분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유한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봐. 끝까지 하면 됩니까? 유한준은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그렇게 물었어. 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됩니다. 라고 했지. 준혁은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조 임금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신분보다 실력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유한주는 이 소식을 듣고 준혁을 불렀습니다. 때가 왔어. 예. 임금이 바뀐 게 아니야. 임금의 마음이 열린 거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준혁은 그의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세 번째였지요. 시험관이 신분을 캐물었을 때 준혁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고 떨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윤성 암행어사의 아들입니다. 시험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실력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임금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준혁은 붓을 들었습니다. 주제가 내려왔습니다. 목민관의 도리란 무엇인가? 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훈장에게 무릎 꿇던 그 모습이 떠올랐지요. 시험장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오던 그날이 떠올랐고 한강 다리 위에서 난간을 붙잡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써내려갔지요. 멈추지 않고 단 한 번도 붓을 들지 않고 끝까지. 사흘 후 발표가 났습니다. 유한주는 마당에서 기다렸고 준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하인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준혁 도련님이 장원이십니다. 유한주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성아, 들었지? 눈물 한 방울이 흰 수염을 타고 흘렀지요. 장원급제 후 준혁은 정조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준혁의 답안을 직접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짐이 원하던 글이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짐이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암행어사를 맡아라. 준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마주봤지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임금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신 목숨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나이다. 첫 번째 행선지는 어디로 하겠느냐? 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이옵니다. 임금이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한다. 그날 밤 준혁은 유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르신은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마패였습니다. 그것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유한준과 함께 바라봤지요. 한참 만에 유한준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무섭습니다. 준혁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유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윤성이가 딱 그런 말을 했었는데 10년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쫓겨난 날부터 마패를 품에 안은 날까지 꼭 10년이었지요. 그 10년 동안 준혁은 한 번도 어모방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칼로 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으로 갈았지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고 사람 마음보다 무서운 게 1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준혁은 이제 안동으로 향합니다. 경상도 안동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었지요. 말을 타면 사흘길을 닷새에 걸쳐 걸었습니다. 길가의 주막에서 묵고 장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듣는 것이 많았습니다. 안동 판관 어르신이 올해 또 세금을 올렸다더라. 뭐? 작년에도 올렸잖아. 그러게. 근데 위에다 뭐라 하겠어. 그 양반 조정의 줄이 얼마나 탄탄한데. 주막 한켠에서 농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은 국밥을 먹으며 모른 척 귀를 기울였지요. 우리 동네 최서방은 세금 못 냈다고 포졸한테 끌려갔다더라. 애가 셋인데 세상에 판간 나리 덕에 이 고을 사람들 허리가 다 부러지게 생겼어.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지요. 기다려라, 어모방. 안동 고을 어귀에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일부러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해진 도포의 낡은 갓,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맸지요. 암행어사는 정체를 숨기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사흘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서당 앞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말을 들었으며 해질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한숨소리를 들었지요.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모방은 10년 전보다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렸고 못 내는 백성의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논밭은 자기 친족들 이름으로 돌렸지요.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 볼기를 때리고 돈을 뜯었으며 자기 생일이면 고을 전체에서 축의금을 걷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관아 창고의 곡식을 빼돌려 팔아먹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 그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이 사실을 확인한 날 밤 유한준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탐관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져. 한번 들키지 않으면 2배로 해. 그게 사람의 속성이야.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때가 됐지요. 이른 아침 준혁은 보따리에서 도포를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접어두었던 어사의 도포였지요. 천천히 걸쳐 입었습니다. 먼지 묻은 낡은 도포 대신 그 위에 새 도포가 입혀졌습니다. 갓도 바꿔 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마패를 꺼냈지요. 아버지의 마패. 20년을 유한준의 손에서 기다려온 그 쇳덩어리. 준혁은 마패를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차가웠지요. 언제나처럼. 아버지 갑니다.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는 오후였고 어모방은 동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방석에 부채질을 하며 아전이 올린 보고서를 훑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바친 햇과일이 소반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높이 들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가 관아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전이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포졸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과일을 집으려던 어모방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1초, 2초. 어모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선 어사를 봤지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어사가 왔구나 싶었을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야 있었겠지만 아직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모방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사 또 행차를 미리 알지 못해 영접을 못했으니 황공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그 자리에 계십시오. 준혁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어모방이 멈칫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어모방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지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판관 어른, 저를 기억하십니까? 어모방은 준혁의 얼굴을 이리 보고 저리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그가 짓밟고 지나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저 죄송하오나 속아는 어사또를 기억 못하시는군요.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10년 전 이 고을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포조를 시켜 저를 끌어내셨지요. 기생의 자식은 이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모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이 난 것이었지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졸에게 두 팔을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눈빛이, 그리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윤성의 자식이냐? 준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지요. 기억하시는군요. 아버지는 기억하시면서 저는 기억을 못하셨습니까? 어모방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소간이 어쩔 수 없이 준혁이 그 말을 천천히 되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셨을 때도 어쩔 수 없으셨습니까? 관아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도 포졸들도 숨을 죽였지요. 어모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명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준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모방,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도 없이, 존칭도 없이. 본 어사는 이 고을에서 다음의 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거쳐나가고 어사의 목소리가 됐지요. 첫째, 법정 세율을 초과한 불법 징세로 백성의 전답을 수탈한 죄. 둘째, 관아 창고의 황곡을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죄. 셋째, 무고한 백성을 허위로 잡아들여 재물을 갈취한 죄. 넷째, 죄 없는 선비를 모함하여 파직시킨 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모방의 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준혁이 잠시 멈췄지요. 20년 전 암행어사 이윤성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그 죽음에 관여한 죄. 그 말에 어모방이 그만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퍼덕 소리가 났지요. 비단 방석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마당 흙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소간이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그 마당에서 포졸을 불러 청년을 끌어낼 때의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통쾌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지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어간 아버지가 떠올랐고 차가운 손으로 밥값을 버티던 어머니가 떠올랐으며 시험장 밖 흙바닥에 주저앉아 올려다보던 그 닫힌 문이 떠올랐지요. 자식들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모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어르신의 자식들은 아비가 죄를 지었어도 밥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들 하나 공부시키려고 평생 차가운 손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을 생각하면 저는 어르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말했지요.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모방이 버둥거렸지요. 어사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사또. 그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원 대청마루 위에 올라서서 소반 위에 수북이 쌓인 과일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것들이었지요. 준혁은 그 소반을 들어 마당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백성들 것이요. 돌려드려라. 그날 오후 관아 창고가 열렸습니다. 빼돌려진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시작됐고 억울하게 잡혀있던 백성들이 풀려났습니다. 빼앗긴 논밭의 문서가 다시 뒤집혔지요. 준혁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준혁은 혼자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모방이 압송되기 전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허락했지요. 포승줄에 묶인 어모방이 준혁 앞에 끌려왔습니다. 아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쪼그라든 노인 하나가 있을 뿐이었지요. 어모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 또 나를 정말 용서 못하겠소?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오? 어르신이 죽인 사람들이 해야지요. 저는 다만 법대로 할 뿐입니다. 어모방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다음 날 새벽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안동고을 관아에서 동쪽으로 1시간쯤 걷는 거리였지요. 산자락 아래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그 아래에 봉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잡초가 조금 올라와 있었지만 누군가 가끔 와서 손을 봐줬는지 봉분은 무너지지 않고 제 모양을 지키고 있었지요. 매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준혁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사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상징, 화려한 꽃이 꽂힌 어사화. 그러나 준혁은 무덤 앞에 서자마자 그것을 벗었지요.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 한 다발을 봉분 위에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른 새벽 찬 이슬을 머금은 채 올려진 그 꽃이 어떤 화려한 꽃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준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지요. 바람이 솔솔 불었고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지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왔습니다. 제가 어모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서당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던 그 세상, 나를 시험장 밖으로 끌어낸 그 세상 앞에서 내가 마패를 꺼내 들었소. 이겼습니다, 어머니.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지요. 근데 이상하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시험장 밖 흙바닥에 주저앉던 날도 소리 없이 울었고 한강 다리 위에서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혁은 늘 그랬지요.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입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이날만 생각했습니다. 이날이 오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이날이 오면 가슴에 박힌 것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손으로 봉분의 흙을 한번 쓸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이겼다고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픕니다. 소나무 가지가 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준혁은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요. 준혁이 10살 때였습니다. 서당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준혁이 1등을 했지요. 상으로 종이 묶음을 받아들고 뛰어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매양은 그때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바늘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두 팔을 벌렸습니다. 준혁이 안겼지요. 매양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준혁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냥 등을 두드려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그 손길이 지금도 등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이 듣고 싶습니다. 준혁은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먹비치던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남색이 다시 옅은 하늘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아침이 되어가는 그 경계였지요. 준혁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모방을 무릎 꿇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었지요.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지요. 준혁은 그 사실이 모든 승리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한준이었습니다. 언제 안동까지 내려왔는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숨이 차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준혁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를? 자네가 여기 있을 것 같았어. 유한준은 말없이 준혁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매양의 무덤을 바라봤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유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성이도 그랬어. 예. 자네 아버지도 첫 암행을 마치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 끝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냐고. 준혁이 유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한준이 천천히 말했지요. 허무한 게 당연하다고 했어. 이기고 나서 허무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기려고만 산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 뭔가 더 소중한 걸 원했다는 뜻이야. 그게 사람다운 거라고. 준혁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그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한테 왜 물어?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유한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빛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준혁아. 예. 자네 어미가 평생 원한 게 뭔지 알아?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고개 들고 사는 거야. 그게 전부야. 장원급제도, 암행어사도, 복수도 다 그 다음 이야기고, 매양이가 진짜 원한 건 아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사는 것이었어. 유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고개 들고. 그게 어미한테 드리는 가장 큰 효도야.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까의 눈물이 허무함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것은 무언가 풀리는 눈물이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 1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무덤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머니, 들었습니까? 제가 고개 들고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크게 한번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듯이. 준혁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처럼. 유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세. 준혁이 눈을 뜨고 유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진짜로 웃었지요. 예, 어르신. 둘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유한준이 앞서고 준혁이 뒤따랐지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추었습니다. 어사와는 무덤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들꽃 옆에. 사람이 살면서 진짜 이기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남을 무릎 꿇리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그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지요. 준혁의 어머니 매양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없이 차가운 손으로 우리 등을 두드려준 사람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으며 이름도 모르는 길가의 노인일 수도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 한 통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마패입니다. 이준혁은 이후 10년간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조선 팔도의 탐관오리 47명을 파직시켰습니다. 그가 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언제나 안동 산자락의 그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암행어사 이준혁의 마패가 통쾌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양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더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오늘 이야기도 됩니다. 짓밟혀도 고개 들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세월 기록실은 노력하여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복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댓글로 전하고 싶은 복을 전달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세월 기록실이었습니다.